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사라져서 며칠 뒤 흔적도 없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와 내 여동생이 12년 전에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최근 전화로 제가 집에 간다고 연락했어요. 내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데 당신이 내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나가세요. 그는 내가 그의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지 12년이 지났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는 내 여동생을 아내로 데려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식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를 포함한 가족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은 멜라니 밀러이고 저는 27살입니다. 웹디자인을 전공하고 웹 제작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셰인을 만났습니다. 회사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셰인은 천성적으로 친근하고 그의 매력에 푹 빠졌고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지 1년 만에 데이트를 한 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집 그때쯤 웹 제작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지키고 남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을 해서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었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 저녁, 취침 전에도 남편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삶에 너무 만족했지만 남편의 친절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2달 전에 벌던 것보다 2배의 돈을 굽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응응, 그게 바로 내가 너한테 파티를 열어주기 바라는 거였어. 내 남편은 유난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어. 태도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시인에게 나한테 화난 게 뭐 있냐고 물어봤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당신이 나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기뻐하겠어요. 월급이 잘 오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내 때문에 기뻐해주면 안 돼요. 정말 난 당신과 달라요. 나는 그냥 선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시인. 그 싸움 이후로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지고 무관심해졌고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결국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에게 먼저 좋은 아침, 좋은 밤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행복하게 결혼한 후부터 함께 살던 시댁 식구들은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다가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바뀌었습니다. 채널은 제가 뭐 보던 중 집에 있는 음식 사다가 대면할 때마다 허락도 안 받고 다 먹어치우니까 저한테 말다툼을 해서 그냥 놔뒀어요. 드디어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오셨다. 멜라니, 잘 지내? 괜찮아, 무슨 말이야? 난 괜찮아. 너랑 시인이 처음 결혼했을 땐 둘 다 나가곤 했었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대답은 했는데 이상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걸 알도록 그녀는 내 미소를 꿰뚫어 보았고 말하기 싫으면 무뚝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잘 지냈어. 난 잘 속이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도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돼. 엄마, 솔직히 내가 더 많이 버는 게 남편이 불편해하는 건 내 잘못이겠지만 반면에 나도 내 성취에 외로움을 느꼈고 그 순간 너무 행복해서 그녀가 마침내 내가 겪는 고통을 인정하고 알아차렸고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녀가 해야 할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해줘서 내가 대신해서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은 너와 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만큼 남자가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기뻐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일이지만 그건 뭔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멜라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감정을 갖고 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물론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자기 딸인 것처럼 사랑해 주셨고 조언을 염두에 두고 저를 구해 주셨죠. 그날 밤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다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평소라면 늦어도 10시까지는 집에 오는데 이미 시간은 지났다. 10일.
그날 밤 마크에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더니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벨만 울리고 받지 않아서 자정 30분쯤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요. 어서 오세요. 내가 말했는데 큰 한숨을 쉬며 짜증나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있니? 오늘은 그 사람이 짜증나게 대답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사이의 시작이었어. 나는 그가 확신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완전 위층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나는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것뿐인데 시어머니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재촉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의 그런 태도에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서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졌고 2달이 더 지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가 길어서 하루가 지나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그의 방을 들여다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시인의 방은 절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시인은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방은 놀랍게도 옷장에 있는 옷과 여행 가방에 있는 옷들처럼 깨끗했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집을 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급히 시댁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거나 연결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동생 미미가 여전히 당황하고 있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 언니, 오랜만이군요. 미미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남편은 거기 없어요. 뭐 어떻게 알았나요? 그녀는 여기에 뭔가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어요. 제가 지금 당신 남편과 함께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방금 바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봤는데 우연히 우리가 술을 마셨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 미미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 사람과 데이트 중이고 우리 결혼하러 갈 거니까 그러지 마. 내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시인을 지금 집으로 데려와. 미안해요. 안 돼요. 사실 한동안 이런 감정을 느꼈고 게다가 그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그때 전화가 끊겼어요. 조용히 나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는 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함께 데이트하는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웃고 어느 쪽이든 그것은 며칠 후에 내가 보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 완료. 그 사람 직장에 전화했는데 그 사람 이미 마음이 있다고 하더군요. 혼자 이 일을 겪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과 시댁의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으니 당연히 시인과 미미입니다. 지금은 같이 있고 혼자 회사를 그만두고 나한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시키네. 다들 말문이 막혔는데 시아버지가 멜라니 처리를 마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멍청한 아들한테 정말 미안해. 기대도 안 해. 저를 용서하려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당신의 여동생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딸과 같습니다.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인과 미미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 친척들은 제가 다시는 아들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집을 이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새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에게 말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 다시 돌아오면 그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도덕적 나침반이 너무 멀어서 여동생의 남편을 데려가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게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혼 대가로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혼하면 위자료를 준다고 하더군요. 결국 수백만 엔의 위자료를 받았고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나와 이혼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시인, 미미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시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살고 있던 집, 땅까지 팔아 웹디자이너로 알려지게 되었고 덕분에 월급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고객인 줄 알고 발신자 번호도 보지 않고 받았는데 바로 기분이 안 좋아졌네요. 오랜만이에요. 멜라니 잘 지내요. 시인 전 남편을 기억할 줄 알았어요. 목소리 그 사람이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12년 동안 무엇을 원했는데 이제 얘기하고 싶어? 그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니, 넌 우리 집에 있어. 10분 안에 나가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금융위기에 처해 있어. 문제 어쨌든 난 거기로 가는
준이야, 지금 아내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너는 내 부모님 집에서 나가도 돼. 분명히 그는 아직도 내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는 정말 12년이 지나도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려와. 그들은 마침내 백그라운드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맞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리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모릅니다. 단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 이즈퍼기번이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은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부모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아, 정말 아빠가 당신을 쫓아냈나요? 당신이 얼마나 멍청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지. 응,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시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시인은 원래 집이 있던 곳에 차를 세우고 비명을 질렀고 괴로움이 들렸다. 그의 목소리로 나는 계속했다. 당신이 웅변하자마자 우리는 당신과 실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모두 이사를 갔고 우리 부모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여자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농담입니까? 농담입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믿거나 말거나 내 손님이 되지 마세요. 당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는 당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둘 다 사람들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가치가 없었어요. 그건 끔찍하지만 가족과 누가 당신 가족을 망친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전화해 주세요. 제가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고 말하자마자 여러분이 이미 겪었던 것처럼 더 이상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 집으로의 여행이 실패한 후 마지막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시험해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미 부인했어요. 언니가 큰 소리로 흐느끼자 부모님이 누구냐고 대문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두 분 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 용서해주세요.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가세요. 시인이 미미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나도 부탁해요. 우리 부모님 집은 없어졌어요. 갈 곳도 없어요. 닥쳐요. 상관없어요.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심지어 현관문에 소금도 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잠깐만요. 제발요. 장인어른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너무 집요해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소금을 뿌렸고 어머니는 무단 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직 노숙자이며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쯤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어쨌든 그들에게 아무것도 빌려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엘프들에게 가져왔고 그들이 씨앗을 뿌렸고 그들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은 평생을 살 것입니다. 후회가 가득해 잠깐만 메리나야 내 전남편과 내 아들의 아내가 10년 전에 도망갔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 전남편이 전화해서 나한테 너희 부모님 집에서 살겠다고 했어. 이제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한데 넌 내 집에서 나가라. 그 요구에 당황했어. 우리는 10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는 불성실한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집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재혼했지만 그는 나가라고 요청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루라도 빨리 저를 비웃는 전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0년 동안 저의 생활 상황이 달라진 것을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사정이라면 부모님 집 없어졌어. 내가 말했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상기시켰어. 나는 성공하기로 결심했다. 에드메리 케인이 내 이름이다. 나는 60세이고 사립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정년에 이르렀습니다.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 때문인지 유명한 선생님이셨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남편 스티븐이 있었지만 10년 전에 이혼하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별이 너무 심해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21살 때 대학에서 스테판을 만났어요.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과외 센터 스티브는 최근에 센터에 합류한 새로운 시간제 교사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거기에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원장은 내가 그를 훈련한 것처럼 그를 훈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해졌습니다. 우리는 3년의 데이트 끝에 결혼했고 졸업 후 아들 마이켈을 낳았습니다. 나는 정규교사직을 구하고 과외센터를 떠났습니다. 마이켈이 이전의 사라와 결혼한 지 25년 만에 우리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의 한 디자인 스쿨에서 만나 마이클의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날을 보냈는데 갑자기 마이클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피규어 전문 프로토타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와 결혼하셨잖아요? 그가 얘라고 묻지 않았나요? 아빠를 만나서 기뻤지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브루클린을 산책하는 걸 봤어요. 저번에 세러는 괜찮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세러가 스티븐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브루클린의 호텔 구역에서 마이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들을 보고 의심스러워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텔 시댁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티븐과 사라는 실제 아버지와 딸처럼 친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만나는 것은 이상했고 호텔에서 더더욱이요. 오해였거나 나쁜 일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나에게 보여준 전화 화면에는 스티븐과 사라가 팔짱을 끼고 호텔로 걸어 들어가 금요일 밤에 스티븐이 집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선명하게 담겨 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스티븐이 지난 몇 달 동안 점점 더 많은 날 집에 늦게 도착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동료들과의 행복한 시간, 예상치 못한 출장 또는 휴일 근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려했을 때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나는 행복한 시간 외에는 예상치 못한 출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는 지금까지 최근에 이런 일이 늘어난 것이 불안했습니다. 사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두 계략입니까?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이미지를 보내고 그를 보내기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스티븐이 그날 밤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스티븐은 밤늦게까지 강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나를 화나게 했지만 나는 과감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스티븐이 오늘 오후에 마이클을 봤다고 말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사라를 만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우리 잠깐 만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이 나네요. 질문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눈은 다트가 내 반응을 보고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는 또한 당신과 사라가 브루클린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이클이 나에게 준 사진을 들고 말하면서 스티븐의 눈은 질식했고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더욱 빨라졌습니다. 탈출로 그는 자신의 반응이 옳았다고 확신한 후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이클이 나를 알아차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는 너무 기뻤다. 조금 넋이 나갔나 봐. 어쩐지 스테판 잘 이제 변명해도 소용없나 봐. 스티븐, 그는 사라의 발전에 흔들린 후 6개월 전에 사라와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이제 주로 그녀를 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마이클과 사라는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고 스티븐과 사라는 그때부터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떨리는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계속 고백해서 사라 메리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이혼하고 싶다. 정신이 나갈 뻔한 그 말에 나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스티븐은 계속해서 어쨌든 이혼한다. 나는 너와는 할 수 없다. 다음날 그는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스티븐의 소지품은 집에서 사라졌고 완성된 이혼 판결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티븐은 사라가 이혼 서류를 두고 사라져서 울고 있는 마이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스티븐과 사라가 도망쳐 사라졌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그것이 스티븐과 나의 이혼의 결론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스티븐과 나는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근처에서 찾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직장 이사 직후 나 자신에 의해 우울했지만 일에 바빠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나에게 보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깨닫기도 전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보람찬 일 하나에 계속 전념했다는 것, 퇴직 후에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 동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활동적인 나날을 보낸 것이 의미가 있었나 보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계속 즐기면서 스티번과 세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스티번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제 교사가 된 이후로 수입이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에 머무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학교도 가고 나를 부모처럼 아껴준 학생들과 함께 있고 아버지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된 마이클이 질과 함께 자신의 일에 전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스티번입니다. 스티번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금은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지. 본의 아니게 내 말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 스티븐이랑 1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최고야. 이혼을 주장한 사람 스티븐 어떻게든 감정을 조절하고 평범함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말했다. 이봐야, 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에 돌아왔다는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가라고 해야겠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경쾌하게 내뱉은 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스티븐은 내가 혼란스럽고 떨리는 것도 모르고 계속 말을 했다. 분노한 세러는 아기를 낳고 계속했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쌉니다. 스티븐의 이야기에 따르면 3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정적인 커플이었지만 세러는 작년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스티븐과 사라는 둘 다 배정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뒀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괜찮은 회사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는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재정이 위험해 더 이상 그녀를 돌볼 수 없어서 마이클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이클은 나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부모님은 나를 부인했습니다. 스티븐은 전화로 웃었고 나는 결혼하기 13년 전에 내가 인사하러 갔던 스티븐의 부모님과 남동생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 스티븐의 가족은 엄격해 보이는 아버지, 강인한 의지의 어머니, 그리고 진지해 보이는 남동생. 우리는 이혼 후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수잔이 그에게 불성실하도록 놔두거나 자기 아들의 아내와 도망가도록 놔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나에게 우리 집에 머물 것을 제안하는 건가요? 나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이 유일한 장점인 미혼 여성보다 큰딸과 첫손자가 더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의 욕설에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는 것을 느꼈다. 지난 10년 동안 스티븐에 대한 기억이 너무 미화된 것인지 나는 그가 그렇게 LAX맨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동시에 내가 낮은 목소리로 했던 말이 생각났다. 목소리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 집이 없어졌다고 하면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모님 집이 너무 커서 제가 살 수 없어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스티븐한테 줄 집이 없어 지금 내가 어디 사는지는 안 알려줄 거고 설사 말해도 들여 보내주지 않을 테니 여기로 오지 마. 여기 올 때마다 스티븐이 내 상속 재산에 대해 소리칠 차례였다. 내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 돈은 나에게 가야 해. 내 돈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유산까지 이그라이로 훔치려던 것 같은데 부모님 가문에 의지한다는 말을 하다가 이미 너무 늦었다. 부모님의 집과 함께 부모님의 상속 재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10년 전 스테판과 내가 이혼한 날 며느리와 함께 도망친 뻔뻔한 남자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셨습니다. 스티븐과 사라가 마이클과 나로부터 배신한 것에 대해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스티븐과 사라를 알고 있었고 스티븐이 자기 아들인 것처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었지만 그가 최악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배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 정리와 유언장 작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사라가 7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경우에 가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기 위해 유언장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과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부모님 집은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크고 아직 추억이 남아있어서 부모님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스티븐이나 사라 같은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현명한 사람을 수용하는데 사용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에 따라 그것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폭발했습니다. 바보야.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너를 용서할 리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용서할 리가 없다고 말했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스티븐과 사라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황하는 스티븐은 내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전화가 끊긴 내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스티븐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버릴 줄은 몰랐다. 이유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그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나는 몇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전 남편이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슨하고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경멸이 심해요. 사라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시댁인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사라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말도 안 할 정도로 무정하다고 비난했어요. 세러가 내 부모님의 죽음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면 선물을 주고 싶다거나 부모님의 묘지를 방문하고 싶다 같은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기미가 없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속 재산과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스티븐도 내 부모님 재단 앞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라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몇 마디 초이스 단어를 읊조렸고 나중에 마이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사라가 거기로 가셨는지 아니 안 가셨는데 부모님 집과 상속 재산에 대해 물으셨는데 내 대답을 듣고 마이클이 전화 반대편에서 한숨을 쉬더군요. 저번에 내 집 마이클은 괜찮아 그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난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 사람들이 방금 내 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그냥 도망쳤지만 마이클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공유한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출산한 지 며칠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티븐과 사라 사이의 카르마 순환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스티븐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우 화가 났어요. 메리, 너도 이런 짓을 했나? 갑자기 말이 별로 없구나. 이제 스티븐에 따르면 7명의 여성이 그와 사라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스티븐의 불성실한 파트너입니다. 스티븐은 다른 7명의 젊은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사라는 스티븐이 다른 7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들과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화가 났고 여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이제 사라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7명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세상이 내 비밀을 알아냈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전남편이 10년 전 다른 여자를 위해 나를 떠났는지 스티븐이 전화로 나에게 상황을 뒤집어 놓았고 다시 나에게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물을 던졌지만 그건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결국 우리가 통화하는 동안 화가 난 사라가 짐을 꾸리고 전화 상대편에서 나를 무시하면서 그와 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것이 그들이 의미하는 바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말을 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비록 그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스티븐은 나와 우리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바람을 피운 사람은 스티븐과 사라가 그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돌려보낸 후 마이클이 이야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문 탐정 사무소를 고용하여 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스티븐이 사라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저기서 7명의 다른 여성을 찾아냈고 게다가 그 7명 중 3명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고 심지어 스티븐과 사라의 현재 주소까지 형사가 알아낸 아파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마이클과 나는 7명의 여성들에게 스티븐과 사라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한꺼번에 그곳으로 보냈다. 나는 스티븐과 사라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상황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야 했다고 들었다. 사라는 자연스럽게 스티븐과 헤어졌고 그는 3명의 기혼 남편으로부터 동시에 3자릿수를 초과하는 위자료로 고소당했습니다. 스티븐은 사라에게 집과 돈을 잃었습니다. 그는 현재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동료는 그가 무료 급식소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스티븐처럼 3자릿수가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지만 놀랍게도 대출금의 출처는 암시장 은행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직후 그녀는 갑자기 무섭게 생긴 남자들에게 차를 타고 끌려갔습니다. 10년이 지나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스티븐과 최종 합의를 했고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싱글이지만 학교에서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면 나중에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이클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아이가 있는 여자를 만났고 그 사람도 언젠가 새로운 행복과 삶을 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 장례식에 가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게 남편이 말을 거는구나 싶었는데 정말 장례식에 갈 건가요? 그런 낭비적인 지출은 허용하지 않겠다.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계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하려고 그 사람은 내 간절한 부탁을 무시하고 계모의 삶의 중요성을 부인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계모를 만나러 갈 것이다. 내 이름은 에밀리이다. 나는 28살이다. 2년 전 리암과 결혼해서 믹서기에서 만난 어떤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했고 둘 다 동갑이었어요. 당시 저는 싱글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옳은 결정이었죠. 우정처럼 느껴지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직후에 가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리엄은 직장으로 전근되었고 나는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리엄의 새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실로 직장을 옮기도록 전근 요청을 했습니다. 예전의 고향이라 처음이라 집을 떠나는 게 좀 슬펐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결혼 생활의 설렘이 더 컸고 이 새로운 곳에 완전히 적응했고 생활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메시지를 주셨는데 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진짜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건강에 문제없이 잘 살고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엄마라고 흔히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은 혈연관계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녀를 올리비아라고 불렀어요.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고 나를 낳은 후에는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부모님과도 잘 지내던 올리비아에게 저를 맡겼고 몇 가지 논의 끝에 집에 오면 매일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올리비아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올리비아가 웃으며 인사해줘서 에밀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오늘 학교는 즐거웠어 그랬는데 오늘 숙제가 정말 힘든 것 같아 도와줄 수 있니 올리비아 물론이지만 우선 간식이나 먹자 야 오늘은 우리가 가져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 정말 너무 행복해 사랑해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했어. 내가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해줬어.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지냈던 것 같아. 올리비아는 그런 사이였어.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은 친부모님만큼 중요했습니다. 저는 늘 밥을 잘 먹어서 올리비아 집에서 밥을 먹고 샤워를 하는 시간보다 올리비아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올리비아에게 매달 고정된 금액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비아가 돈을 거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한 끝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결국 마지못해 돈을 받았지만 제가 아는 한계모는 제가 결혼할 때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고품질이었습니다. 가게를 찾아보니 혼자서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그동안 보내주신 돈을 모아서 결혼하고 이사하고 나서 그 목걸이를 결혼 선물로 사줬나 보다.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집에 오면 꼭꼭 찾아갔던 새엄마가 나를 끝까지 생각해준 새엄마 이제 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부모라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구나. 결국 올리비아는 왜 그렇게 갑자기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나를 걱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 마음은 계속하지 마세요. 토요일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식은 월요일에 바로 상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바쁜 시간이 아니어서 그날 밤 휴가가 쉽게 승인되었습니다. 남편이 휴일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것에 대해 리암이 오늘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올리비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올리비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기본적으로 나를 키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그녀를 만났어요. 기억해요. 아, 그랬나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례식이 월요일에 있는 상황이라 가는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설마 그 사람도 내 엄마도 아니잖아. 난 절대 내가 장례식에 욕하면서 장례식에 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 남편 그 사람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나는 잠시 놀랐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와 그와 마주한다. 잠깐만 장례식에 가는 게 왜 문제야? 이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해? 그녀는 나에게 어머니 같았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대신하여 몇 년 동안 나를 돌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올리비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사적으로 간청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숨을 쉬며 퉁명스럽게 말하길 내 부모님이 너를 돌봐달라고 그녀에게 돈을 주었지. 그게 사업으로 만드는 거야? 그녀는 기본적으로 내 베이비시터였어. 그 돈을 내 생활비로 쓰는 게 어때? 그런데 당신이 원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돌봐주었다. 이야기 끝. 난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나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내 말은 낯선 사람의 장례식에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결정합니까? 그의 냉담한 발언은 내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소리 지르는 걸 참으려고 애쓰지만 그 사람은 아직 내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고만 하고 차갑게 웃는다. 속으로는 알잖아. 그 사람은 사실이 아닌 돈 때문에 널 보살펴줬을 뿐이지. 돈. 올리비아 욕하지 마세요. 당신 정말 고집이 세거든요. 다만 장례식에 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올리비아는 절대 불가능한 돈 때문에 나를 돌봐줍니다. 그녀는 항상 너무 친절했고 그녀는 내가 자란 후에도 계속 나에게 잘해주었고 결국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 별도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마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의 말다툼 긴장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말했지. 리암 어제에 대해 그는 격한 한숨을 쉬며 짜증을 분명히 드러냈어. 진지하게 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 장례식은 안 했는데 왜 올리비아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데 낯선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여행비와 선물 사이에 이 불필요한 지출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시나요? 불필요해요. 다 필요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제가 월요일에 장례식에 참석하고 화요일까지 돌아올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을 고수했지만 그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내 반응에 더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우리 돈은 우리 돈이야. 난 야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주말에도 당신은 당신의 경솔한 노력으로 우리 저축을 줄이고 있어요. 경솔한 노력. 그녀는 이미 지나간 거 아닌가요? 그 사람 그냥 넘어가면 당신은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의 무시하는 미소에 나는 한계에 이르렀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올리비아 장례식에 갈 것이다. 리암이 좋든 싫든 방금 내가 아깝다는 말을 못 들었나? 돈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어깨를 움츠렸다. 야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게 뭐야. 너 계속 심한 말을 해서 그래. 부모님 장례식에 안 가겠다는 거야. 올리비아는 안 간다고 하는 거야. 너의 진짜 엄마. 응. 올리비아는 우리 엄마야. 알았어. 그녀는 나에게 엄마와도 같아. 내가 그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전혀 모르니까 며칠치 옷을 가방에 싸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괜찮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집에서 뛰쳐나가는 동안 나는 집에 갈 준비를 시작했다. 장례식을 위한 간소하고 차분한 드레스가 여행 가방을 가득 채웠다. 남편의 양해 없이는 떠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어서 기다리지 않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 사람이 돌아오라고 월요일 밤에 월요일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화요일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월요일 밤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리암이 한 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 거실에서 나오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복도를 내려가 유리문으로 내다보며 반쯤 옷을 입은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리암 뭐 하는 거야? 너무 놀라서 할 수가 없었다. 똑바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기 서 있는 동안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봐 리암 저를 당신 집에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당신 아내는 자신이 어떤 노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도 괜찮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지금은 항상 오고 싶다고 했지. 그래 그런데 우리 잡히면 어쩌지 이혼하면 위자료도 못 줘. 거의 매일 같이 있어주잖아. 돈 문제는 없지. 그래 나 너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혼 위자료 문제라면 안 좋을 거야. 맙소사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리암 너 아내한테 늦게까지 일한다고 거짓말한 거 맞지? 내가 너랑 하루를 보낼 때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은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와. 리암 당신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방은 두 사람의 큰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는 나한테 돈 낭비라고 강의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여기서 그는 여주인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과 몇 분 전에 올리비아를 모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과 화해하려고 고민했지만 이제 그에 대한 모든 따뜻함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하고 혐오감만 남았습니다. 내 존재도 모르게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있어 신속하게 휴대전화의 동영상 녹화를 활성화해 안전을 위해 증거를 명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동영상을 부모님께 보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껴안고 있는 커플 앞에 단호하게 서 있었다. 야 무슨 일이야? 에밀리 왜 여기 있어? 내일 안 오냐?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계획보다 일찍 돌아왔다고 말했다. 리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군요. 아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단지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저는 그녀의 멘토입니다. 오 정말 멘토들이 이제 반 옷을 입은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오 글쎄요. 어서 말을 해봐. 내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그의 여주인은 눈에 띄게 떨고 있었고 이전에 허세에 일어난 일이 한심한 남편을 보면서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는 내 앞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는 자신의 불륜에 대한 변명을 한심하게 더듬고 있었고 어린아이도 꿰뚫어 볼 만큼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만족하기 전에 나를 실망시켜야 해. 당신은 일에 돈을 낭비할 용기가 있지만 출퇴근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진정하세요. 에밀리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하세요. 농담이군요. 저를 조롱하고는 편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인생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정부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둘 다 나가세요. 반쯤 벗은 여주인이 집에서 나가고 문을 잠그고 나 또한 잠시 동안 소지품과 옷을 발코니에 던져놓고 집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고 이웃이 확인하러 나왔을 때 결국 반 옷을 입은 남자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걸어 결국 역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에서 소식이 전해져 그의 여주인이 아르바이트를 잃고 남편이 덜 책임감 있는 부서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유지했지만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자주 견디지 못하는 저는 짐을 싸서 며칠 뒤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조정 및 배우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혼에 저항하고 있지만 문제일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증거를 다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 예전에 다니던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계모 묘도 근처에 있어서 올리비아 자주 찾아갈게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휴게소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 동료가 나한테 그런 말을 내뱉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았고 사무실에서도 대체로 피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말다툼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막았어. 변명은 아껴도 날 해고하는데 방해가 됐을 뿐이야. 분명히 자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오해할까. 내 이름은 에이미야. 35살이야. 회사원 아버지는 이 회사의 사장이시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에 있지만 자회사도 3개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 이렇게 고용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팀의 귀중한 자산이 되어 감사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사장 인터뷰를 빼먹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자회사 사장의 아들 케빈이고 그 사람이 케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버지 말로는 최악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다른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 나서 실직한 것 같아요. 자회사 사장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기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최근 사임으로 인력이 부족했고 그의 면접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긴급한 필요로 그를 채용했고 사장의 뜻에 따라 그 자회사에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고 결국 인재 개발을 감독하는 나에게 이러한 문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이미, 이 말을 듣고 사장 아들이 또 다른 명령을 어지럽혔다는 말을 들었나요? 케빈이 일으킨 문제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자회사에 가서 지도해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 드디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지못해 동의하고 다음 주부터 자회사로 보내기로 했어요. 자회사에 입사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의 자회사 케빈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를 안내하기 위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내가 모두의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케빈은 나와 동갑이었습니다. 자회사 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것 같았고 선배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후배들과 또래들을 얕잡아 보았죠. 저는 그 또래의 여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지시를 들을 가능성은 없었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제 머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자회사 사장이 저를 본사 강사로 소개해 주셔서 케빈이 힐끔 쳐다보더니 그때부터 지도를 받을 입장이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케빈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점진적으로 안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내가 계속 그에게 접근한 후에도 제대로 된 대화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인지 조롱했습니다. 나한테 뭐라든가 내가 화났는데 화를 참더니 그 사람이 웃었다고 히읗 넌 그냥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뿐이야. 내가 대통령 아들이니까 비난할 수는 없잖아. 넌 아르바이트야 꼬마야. 그 사람은 내가 모 회사 사장의 딸인 걸 알까? 아니면 날 설득하려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나는 조용히 욕하고 어떻게든 미끄러지게 만들었다. 자회사 사장은 내가 사장 딸인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다행히 우리 성이 흔한 거라 모 회사 사장들과 똑같아도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네요. 그 이후에도 케빈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어차피 왜 여기 있어요? H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귀찮았습니다. 케빈은 다음날 케빈이 자신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케빈이 주문을 했을 때 그는 주문할 때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사의 승인을 받으세요. 당신이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는 반응하여 혀를 찼습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여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우리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케빈은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몇 가지 주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말투는 자연스럽게 굳어졌고 최근 주문의 오류는 없었나요? 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내 말을 보니 케빈의 기분이 눈에 띄게 시들해졌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를 없애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두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케빈님이 오류 방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진행 중인 주문 오류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케빈이 주체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오류가 제거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고에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지목하는 게 재밌나요? 슈페리어가 대통령 아들을 지적하는 당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자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남자는 유능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사장이라고 자랑하는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내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말을 걸어왔는데 예상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적해야 하나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걸까?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 한 나는 말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날 쉬는 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케빈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스크램 알다시피 그가 나에게 이것이라고 말하려고 특별히 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멍청한 척했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직원군의 식당입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가 허용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회사에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파트타임은 우리 인력의 중요한 부분이고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과 대우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저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알바인데 왜 계속 오해하는 걸까요? 내가 알바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케빈은 한숨을 쉬며 기분을 상하게 하더군요. 이게 그동안 알바를 대했던 방식이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요즘 알바 직원들의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자회사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들을 정리해서 자회사 사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 같아요. 에테르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자회사가 유난히 바빴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이 배송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고 그 사장은 우리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 자회사의 사장이 출장 중이었습니다. 케빈은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 담당이 상황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파트너의 사장이 도착했다. 케빈은 상황을 처리했지만 자신의 명백한 실수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아 화가 났다. 대통령님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대통령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케빈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르바이트생 아닌가요? 나가세요. 본부 교육자 같은 놈은 사장이 끌려가도 자기 자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방이 조용해져서 케빈이 나를 끌고 나가서 사장에게 이 상황은 본부에서 온 그녀 때문이라고 말하자 그는 돌아섰다. 나한테 이 엉망진창은 다 내 잘못이라고 하고 사과부터 하고 사과하고 나를 세게 밀었다. 나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엎드린 듯이 무릎을 꿇었다. 더 나쁜 것은 케빈이 나를 발로 차고 말했다. 다시 사과하자고 그 순간 거래처 사장이 손을 내밀어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일어섰다. 케빈에게 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본부 강사다. 한동안 그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알렉스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만나러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케빈? 이게 하나도 어처구니가 없구나. 야, 무슨 일이야? 케빈은 무시하고 알렉스한테 거래 상황을 설명해서 다행히도 알렉스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황을 이해했고 그 물건이 우리 본사에 재고가 있어서 준비 중이었어. 그곳에서 배송이 왔는데 본사에 응답이 좀 늦었고 엘릭스가 도착하기 전에 도착했는데 마침 본사에서 전화를 걸어 엘릭스의 회사로 즉시 배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를 보호해야 했던 그녀는 본사 출신이고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알렉스에게 엉덩이를 대고 케빈을 쳐다보았으니 당신은 악명 높은 트러블메이커 자회사 사장의 아들 당신은 회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케빈이 알렉스와 나를 우러러보았어. 그 사람은 훌륭한 본부 직원이고 그 사람도 사장 딸이야. 이 말을 들은 케빈은 날 보더니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 사장 딸은 내가 내 직원을 데려가서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관심은 없으셨는데 내 성이 회장님과 똑같아서 제가 그분의 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텐데요. 흔한 이름이라 지금의 직위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강사로서 여기 왔습니다. 행동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케빈의 얼굴은 예상대로 창백해졌다.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다. 자회사 사장의 아들임을 과시했다. 당신은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 선배. 상사 말을 들어도 너무 과격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여기 온 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잡지도 않고 사람 앞에서 그런 짓까지 했어. 의뢰인 케빈이 나한테 한 말이나 나를 걷어찼다는 사실을 잊을 생각은 없었어. 알렉스도 내가 다 봤다고 했어. 내가 증인이 되게 케빈이 시트처럼 창백해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란 거야. 핑계를 대려고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케빈을 노려보며 너와 내가 다른 직원들과 임시 직원들에게 한 말은 모두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본사에 다 보고할게. 사장에게 보고할게. 자회사 내 아버지 징계에 대해 나중에 연락할 거 다 보고할게.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본사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 사건을 보고했는데 아버지는 충동적으로 케빈 채용한 걸 후회하셔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고
자회사 사장 케빈의 아버지도 본사로 불려가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한 결과 케빈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월급이 삭감됐다고 항의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 며칠 후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케빈이 나를 보자마자 내 팔을 잡더니 이게 다 내 탓이라고 하더군요. 아야 나저 날 풀어주지 않겠다고 울부짖어도 나저 내가 일하는 중이었어. 늦게 갔는데 집에 가는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주변에 다른 직원이 없었어요. 저는 저항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스가 저를 구하기 위해 케빈의 손을 비틀었어요. 케빈 퓨리어스가 저에게 비명을 질렀어요. 모두 웃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반대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알렉스가 큰 소리로 대답해서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자책한 거야. 내가 그랬다면 내 행동을 좀 봐봐. 더 책임감 있게 웃는 줄기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참을 수 없었고 그 말을 하여 케빈이 나를 때리려고 했으나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안도감을 느끼고 사건을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케빈이 나를 붙잡은 팔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케빈은 경찰에 의해 끌려갔고 나는 앨릭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때 최근 동창회 이후로 나를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들러서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서 생각해보니 알렉스와 내가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아서 알렉스는 여전히 떨리는 내 손을 잡고 말했지만 오늘은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부탁해도 될까? 저녁 식사 때 가끔 고개를 끄덕이자 볼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케빈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케빈의 아버지가 저에게 간청하자 합의를 수락했습니다. 케빈과 그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합의금은 케빈의 것입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왕족 고향으로 이사한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케빈의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 사과했지만 나에게는 알렉스와 데이트를 시작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 같으나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걱정하십니다. 나는 일을 사랑하고 아버지 회사에 계속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앨릭스의 회사를 도와주세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리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그들의 딸 중 한 명이 묻지도 않고 내 소중한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피아노 위에 포스를 만들려면 피아노에 손대지 말고 얼굴에 커피를 쏟은 후 이것을 가져가세요. 사실을 알게 된 장저는 홀리입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딸을 유치원에 입학시켰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예술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일주일 만에 익숙해졌어요. 좀 외롭긴 하지만요. 내가 데려오면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딸이 하루에 대해 다 얘기해주네요. 유치원에서의 일상 경험이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엄마 친구 그룹에 가입했지만 솔직히 저는 사교 활동을 잘 못해요. 아직도 해야 해요. 내 딸을 위해 그들과 잘 지내요. 엄마 친구 그룹에는 저를 포함하여 6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딸과 잘 놀아주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 무엇보다 많이 배운다. 소통은 잘 못하는데도 잘 받아주는 착한 사람들인데 사이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굿모닝 홀리 굿모닝 도로시 그게 무슨 일이야? 딸이 가지고 있는 못난 가방 내가 그 헌 옷으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진심으로 헌 옷으로 만든 가방 너무 형편없어 소중한 딸에게 들기 부끄럽네요. 딸이 배려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도로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나를 내려다봤다. 참을 수 없는 엄마 친구는 도로시다. 그룹에서 가장 부유한 엄마다. 항상 비싼 옷과 비백을 차고 몸매도 좋고 모두가 존경하는 여자지만 그 사람 성격이 나빠서 나처럼 자기 주장이 없고 무시하는 사람을 노린다. 말 대답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어. 내 집이 이번 주 다과회 장소지? 응. 이번 주에는 도로시가 이끄는 엄마 친구 그룹에서 내 차례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의 집에서 다과회를 해. 대부분은 도로시 브레그의 말을 듣는 것뿐이야. 집이 끝나기 전에도 집에서 다과회를 여러 번 열었어. 도로시처럼 스타일리쉬해서 나를 업신여길 기회도 놓치지 않고 벽에 그림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게 이상하다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맛없게 만든 게 어디 있냐며 내 소중한 피아노를 비웃기까지 했을 거예요. 얕잡아 보면서 억지로 스마일을 강요하다니 솔직히 지칠 것 같아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어차피 너희 집에 있으니까 홀리 가구는 다 낡고 매력도 없지만 규칙은 규칙이니 만나러 갈게. 나중에 도로시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빨리 유치원을 나갔다. 다과회 당일에 있을 다과회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고 다른 엄마 친구들이 집에 들어오자 도로시는 오늘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 도로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다. 평소 도로시는 수수한 내 집에서 눈에 띕니다. 와, 아직도 낡은 가구가 다 있군요. 제가 저번에 너무 많은 조언을 했는데 벌써 이것을 교체하는 게 어때요? 아, 도리의 오만함을 무시하고 당신이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걸 깜빡했네요. 왜 손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겠니? 미안하지만 그 피아노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데 작은 흠집이라도 큰일일 텐데 흠집이 난 걸 이해해줘. 이미 낡은 피아노 또 뭐 긁힌 거 하나 더 있잖아. 정말 불쌍한 사람 같아. 이런 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미안. 차가 준비됐어. 거실에서 편히 쉬자. 어떻게든 도로시를 진정시키자. 우리는 다른 엄마 친구들과 함께 거실로 돌아왔다. 도로시는 교정을 받는 게 불만스러워 보였다. 차도 안 먹고 간식도 못 먹은 채 짜증난 표정으로 가버렸어요. 딸의 우정에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울지 않고 집에 돌아왔어요. 안도는 했지만 도로시의 오만함이 커져서 엄마 친구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값비싼 옷과 가방을 자랑했어요. 딸 외모로 남편 수입까지 멸시했다. 멸시당해도 상관없지만 딸과 남편에 대해 욕하면 불편해 그만하라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평화로운 처음으로 긴장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울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아마 도로시였을 거야.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 미안 늦었어.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러 가던 중 도로시가 2년쯤 된 어린 소녀를 안고 있었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시님 딸이 우리와 함께 왔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예상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물론 미안해요. 도로시 딸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도로시가 내 팔을 잡아당기려고 했어. 그녀는 괜찮아. 그녀는 좋은 여자지만 그녀가 다치면 어쩌지? 당신 주위에 위험한 건 없나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니 도로시가 점심을 같이 먹는 게 어때요? 당신 딸도 함께 할래요? 와우 사실은 배려심이 많은데 도로시는 딸 이름만 부르고 거실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딸을 방치하고 엄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갔다. 달려가는 도로시 딸을 붙잡았다. 도로시에게 건네주고 거실로 음식을 가져오던 중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도로시 딸이 딸의 것을 꺼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기 미안. 이건 내 딸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자. 내가 딸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딸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크레용으로 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하자. 나는 당황해서 딸아이의 팔을 잡고 도로시는 울음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로시와 엄마 친구들은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홀리가 내 딸을 울게 만들고 있어요. 홀리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도로시의 자랑이 시작되자마자 잘 안 흘러가네요. 피아노 소리가 들려 급히 피아노실로 달려가는데 역시 도로시 딸이 연주하고 있네요. 피아노 뚜껑을 열어두고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는 특징적으로 그 딸을 안고 방 밖으로 안내합니다. 도로시가 딸의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홀리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제 딸을 울게 만드는 겁니까? 제발 피아노 만지지 마세요.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고개를 숙이는데 도로시가 불만스러운 것 같아. 뭐가 그리 큰일이야. 그냥 낡은 피아노일 뿐이야. 병에 든 커피를 피아노 전체에 튀겼어. 옷으로 닦아내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서 커피가 흰색이 스며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피아노 치다 울게 만들다. 한동안 싫다더니 피아노 치는 것에 푹 빠져 커피 부어주고 울지 않은 척 엄마 친구 중 누구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다 방해하다. 잠깐만요. 이 피아노는 10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더니 창백해집니다. 오, 왜 그 긴 얼굴이 이 오래된 피아노에 관한 것인가요? 이 피아노는 10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희귀한 작품이에요. 세상에 몇 안 되는 작품이에요. 그녀가 맞아요. 이거 피아노는 할머니가 구입한 100만 달러 정도의 한정판이에요. 대대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홀리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귀중한 피아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냐, 거짓말이 아냐. 이건 할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피아노야. 전에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도로시가 거기에 커피를 쏟으면 수리비는 10만 달러 정도가 될 거야. 10만 달러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그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H의 잘못입니다. 도로시는 변명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엄청나게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홀리 저는 낡은 피아노가 귀중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 때문에 날 짓밟지 마.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지. 정말 미안해.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나를 무시했던 행동 예고 없이 딸을 데리고 와서 감독도 없이 놀게 놔두기 심지어 나한테 훈계까지 했어. 딸의 노는 시간을 방해하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그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커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로시는 그만 사과하고 도로시는 나를 올려다보며 내가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드릴 테니 딸을 데리고 거기 서 있는 것을 깜짝 놀라게 놔두십시오. 내가 문을 가리키면 다른 엄마 친구가 그녀를 티파티가 끝날 때까지 에스코트해 나갑니다. 나중에 수리를 위해 도로시를 세우는데 남편이 방문하여 분명히 그녀에게 사과합니다. 한동안 태도가 문제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하고 다과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피아노실은 꼭 잠가두었다. 피아노는 아름답게 복원되었고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방이 안전하게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위로 돌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나는 나의 무능함을 분개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몇 년이 지나서 내 딸이 커서 나는 피아노를 그녀에게 물려준다. 그녀가 피아노를 잘 돌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녀를 돌보고 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집에 데려왔으니 정말 기쁠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조카는 그의 여동생의 불륜으로 인해 스스로 그녀를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그건 무책임이 극치입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프리실러 저는 30세입니다. 남편 랜둘과 함께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이유로 집을 구입하려는 꿈을 꾸고 있으며 재정 계획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랜드는 보통 늦게 집에 오기 때문에 계약금과 출산 비용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를 기다리면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집에 왔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녁 식사가 거의 준비됐어요. 손을 씻으세요. 요리 냄새가 나네요. 대단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트소스 파스타야. 정말 지금 당장 손을 씻을게. 그나저나 혹시라도 몇 초 동안은 물론 아주 멋진 것도 많아. 칼날이 3개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요리를 즐긴다. 내가 양념을 그 사람과 다르게 만든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그가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삶의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렌달의 여동생 가넷, 우리보다 5살 어린 가넷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녀는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둥이이고 가장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는 최근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최악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나를 얕잡아 봅니다. 당신은 아마도 학교에서 인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무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가볍게 글쎄, 나는 학교에서 농구를 더 좋아했다. 데이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인기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다면 변명은 아니다. 단지 로맨스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야. 그래, 확실히 알겠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인기 있는 타이가넷 꽤 무례하긴 하지만 사실이야. 알았어. 충분히 알았어. 내가 동네를 돌아다닐 때 모델로 스카우트 돼서 평화롭게 쇼핑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쩌면 너를 경호원으로 데려가야 할지도. 가넷 항상 나에게 말로 비를 때리게 만든다. 더 나쁜 것은 그녀가 후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은 남편의 가족이 그녀의 썩은 부모님을 망치고 심지어 남편도 그녀에게 어떤 재판도 없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말하게 놔둔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녀의 아름다움이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일이 있었어요. 형수님이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며 웃으셨어요. 잠깐 가방이 뭐예요, 누나? 내 가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좀 너무 낡았네요. 몇 년째 잘 쓰고 계시나요? 3년 정도 됐는데 낡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잡이 색이 좀 바랜 것 같아서 사용하기엔 너무 쑥스러울 것 같아요. 이 가방 맘에 들어요. 좀 낡아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그게 중요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형수님이 얼굴에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나 봐요. 언니 인색하다. 네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게 내 짜증에 맞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애들도 있는데 와 잠깐만 무슨 말씀이시죠? 별로 나쁘지 않은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언니 다들 바람 피우고 별거 아닌데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잔소리 좀 그만해요. 여기 안 왔어요. 강의를 받으려고 유부남한테 맞았다고 자랑하려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며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그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아이 믿을 수 없어 간에 바람 피우는 건 안 돼. 빨리 그 관계를 끝내야 해. 뭐 인기가 없으니까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빨리 살았다는 게 시간 낭비야. 난 할 수 없어서 그녀를 서서 가능한 한 그녀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제 처제가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번이나 가네디 바람 피운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구나. 농담이지. 응. 그리고 벌써 배도 꽤 커서 낳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키우고 안 키울 거야? 그 남자의 아내는 이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한다. 채뿐만 아니라 유부남과의 채도 임신을 하게 됐다. 형수에 대한 혐오감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동정심을 느낍니다. 어느 날 좌절감에 믿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렌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오니트 이미 충분히 나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생각하지 않나요? 가네디 안타까워하지 않나요? 프리실라 미안해요. 진짜 바람을 피운 사람이 검정고시라서 미안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당신이 그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프리사 뭐야? 여기서 비난받는 사람은 왜 도덕이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그 가족 맞죠? 남편과 계속 말다툼을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수와 거리를 두고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래짝이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가네디 말하기로 내가 원하면 너도 돌봐줄 수 있다고 했어. 우리는 우리 아이가 없으니까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 너무 충동적으로 굴지 마. 왜 그랬어? 지금까지 계획된 삶을 살고 있어서 필사적으로 남편이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결국 가네디 낳을 테니까 부담은 안 될 거예요. 프리실라 게다가 가네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아이도 낳을 거예요. 귀찮아 어쨌든 이번 결정은 최종적으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남편의 무심코 한마디 잔인해서 남편이 형수 사건으로 잉태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게 진심이라는 게 겁이 났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날로 커져만 가네요. 동거가 점점 힘들어지자 형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게러트는 젊고 매력적입니다. 당신과 랜드가 가어네트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는 미래의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어네트의 아이는 누가 키우든 분명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시댁이 흥분된 장황함을 멈추세요. 잠깐만요. 정말인가요? 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불임 아닌가요? 프리실라 씨는 문제가 있나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임신은 안 했어요. 가네디 운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네디 임신한 게 부럽다는 건가요? 기록을 위해 질투하는 건가요? 불임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니 프리실라?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없지. 그만해. 난 불임이 아니라고 말했고 돈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했지만 질투는 좋지 않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만하고 브이가레드는 너랑 다르게 어쩔 수 없지. 가네든 그 순간 귀엽고 매력적이야. 내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어. 이 남자와는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어. 그 일을 처리하고 싶으면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해요. 아이가 너무 나쁘다 그러면 스스로 해라. 그는 빨리 눈썹을 치켜뜨고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농담은 그만둬. 당신이 아이를 집에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까지 거절한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이혼하는 거야. 나도 원하니까. 너 같은 사람은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그 사람이 사인을 해줘서 거기 악마 같아 보여요. SED 지금 행복해요. 고마워요. 그럼 이걸 따라갈게요. 내가 소지품을 챙기고 떠날 때 그가 나에게 이혼 서류를 던집니다. 당신은 너무 고집스럽고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외로운 삶을 즐기세요. 외로운 삶을 살다가 정말 저렇게 녹색을 억누르며 살게 될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요. 이혼 후 수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 전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아파트에서 이사 온 것 같아요. 아들의 수입을 모두 먹고 빨리 직장을 그만둘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과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의지를 받고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셔리는 도시를 산책하면서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이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 사실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고, 그는 직장에서 자신이 그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임신 중에 바람을 피웠어요.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다들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왜 나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셔리가 퓨리어스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셔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어리가 보살펴준 내 전 남편은 미친 듯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랜델은 어떻게 감히 프리실러가 내가 거짓말한 적이 없는 것을 속이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까? 딸은 프리사의 딸이 아니다. 그녀는 내 여동생의 아이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바로 내 여동생이고 당신이 그 아이를 혼자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프리사는 너무 역겨워서 널 떠났다. 그게 사실이지? 아니, 프리실라가 그 사람이었어. 내 여동생을 속인 범인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이제 프리실라에게 전화할까요? 이제 프리실라에게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 글쎄 서리가 빨리 제 전 남편의 삶을 폭로했고 회사 사람들 모두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어요. 결국 그는 상사의 소환으로 회사에서 자리를 잃고 수입도 없이 사직하게 된 그의 부모님은 금세 냉랭해졌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듯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무 뻔뻔하다. 우리 결혼을 끝낸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기적인 결정 미안해. 사과할게. 왜 용서하겠어. 너 같은 멍청한 놈 난 거절하고 아이를 갖지 않은 게 최선의 결정이었어. 이혼을 허락해줘서 고마워. 후회 없이 진정해. 야,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랑 엮일 생각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넘어져 바보야. 전화를 끊었어. 그 순간 전 남편이 부모님께 애원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집에 머물게 해준다는 소문에 따라 전화번호를 차단했지만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집에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가진 불법 대출업자. 이제 온 가족이 채권 추심자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머 형수도 바람피운 남자의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보상금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친오빠에게 아이를 바보로 만들어 금세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남자가 없어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반면 나는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넌 혈연도 아닌데 그냥 식당에서 푸짐한 식사 앞에 며느리야 나가라는 듯 손을 흔들며 시어머니가 웃었다. 벌벌 떨며 방을 나가려고 몸을 돌리자 시어머니가 말리셨다. 잠깐 일찍 나가면 계산서는 어쩌고 잘난 표정으로 돈을 놓고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자 나는 웃었다. 왜 내가 낯선 사람의 청구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마이어입니다. 29세 회사원입니다. 남편의 하렐은 나와 동갑이고 우리는 내 위압적인 존재라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꽤 행복한 나날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위압적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어머니와 매우 가까워서 초대받지도 않은 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 일로 내 아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요리 이런 거 이 방에 반찬 더 추가해 어떻게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니 정말 실패작 시어머니 내가 낮에 일하는 줄 알면서 저녁에 와서 비웃을 거예요. 집에서도 하루 종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앞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해도 엄마를 못 보면 못 믿어요. 시댁의 괴롭힘 언뜻 믿지 않는 것이 무리가 아닌데 그녀는 정상인 것 같아서 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어머니를 알아보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댁의 잔소리가 심해져서 남편이 준 열쇠를 가지고 들어와 청소와 요리에 대해 불평하고 이웃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남편에게 집에서 멀리 이사가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법조인인데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로 바쁘고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여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늘어난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더 친화적인 마을이 좋아요. 여기엔 보육원도 거의 없고 놀 공원도 없잖아요. 드디어 이사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남편이 저에게 준 건데요. 이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승진 소식보다 그게 더 기뻤지만 다음날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또 잔소리를 하러 온 줄 알고 진저리가 났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기로 해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가격이 매우 비싼 곳이지만 우아하고 음식도 일품이고 직원들의 태도도 훌륭하고 입소문이 좋다는 평이 좋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친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도 이 식당에 와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와주세요. 일정을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는데도 우리가 당신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그냥 웃으면서 나가시는데 지금까지 저 빼곤 즐기다가 기다리겠다고 초대하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남편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이미 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 같이 가자고 하셔서 그 식당을 예약해 주셨는데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당신도 같은 마음이겠죠. 마야 미안하지만 기대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비싼 곳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가기 싫다.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즐기세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게다가 식당에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들도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주지 않으면 안타까울 텐데 남편은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갈 생각에 들떠서 내가 가자고 했는데 내 말이 더 이상 남편에게 닿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은 나보다 시어머니를 더 믿어요. 나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음성 녹음기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녹음할 거예요. 아마도 축하 행사에서도 나를 괴롭힐 계획일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시어머니를 옹호한다. 그 결정으로 이혼하겠다. 그래도 좀 나아졌다. 시어머니를 식당에서 만나는 날은 우울하고 계속 한숨이 쉬었다. 남편의 형제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식장에서 아내들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인사를 넘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웨이터가 우리를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 둘째 아들 부부와 셋째 아들 부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짐한 음식이 이미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씨가 부족해서 웨이터가 실수한 걸까요? 남편이 방을 나가는 순간 모두에게 식사를 시작하라고 할게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나를 비웃었다. 넌 그럴 일이 없어. 왜 내 아들과 결혼한 낯선 사람을 가족잔치에 초대해야 하겠느냐? 진심을 보여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떠나고 떠날지 선택권을 주겠다. 다시는 얼굴 안 보여. 지금 선택 나간다. 난 망설임 없이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가족으로 인식해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나? 돈 내면 끝까지 듣지 마. 여기 청구서 전체를 터레리 아내로 인식하겠습니다.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답답할 테니 돈을 내고 가족이 되어주세요. 내가 떠난다고 말했는데 등을 돌렸는데 왜 다른 사람 가족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까? 어머니, 시댁이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소리쳐서 이해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야. 낯선 사람이 되어도 괜찮니? 지금 돈을 내라. 나는 낯선 사람이니까 괜찮다. 나는 낯선 사람이니까 안 그럴 거야. 밥값 내라. 안녕.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오는데 가장 먼 자리에서 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식당 입구에 있었고 집에 오면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낼까 생각했다. 10분 만에 웨이터가 예약 번호가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엄마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형한테 상황을 들었거든요.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 빨리 오셨나 봐요. 네가 나가면 난리가 난다. 마야를 놀리는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겠느냐. 남편은 내가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알고 서둘러 집으로 따라왔다.
게다가 낯선 사람이라 괜찮다고 선언한 것이 큰아들을 깨운 것 같았다. 아내와 셋째 아들의 아내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묵묵히 참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대답하는 것을 보고 나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기세는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은 장남과 셋째 아들이 서둘러 따라왔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3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무시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차단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이 남자가 쓰고 있는 마야 핸드폰이에요.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는 밥을 먹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했으나 식당 측에서는 이미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동이 있은 후 시어머니는 내가 화를 내며 나가면 다시 돈을 낼 가망이 없다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어머니가 다시 와서 돈을 내라고 전화했지만 식당에 전화하는 것은 모두 무시했다. 카드로 결제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신용카드도 없고 식사할 현금도 충분하지 않았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궁지에 몰린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 내 잘못이고 화를 내며 정면에서 값비싼 케이스와 화분을 부수는 장면을 만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해 분노한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지만 그녀는 식당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 돈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찮은 손님 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의 전화를 무시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지못해 식당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경찰 시어머니에게 진정을 받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던 로가 나를 보자마자 눈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넌 아무 쓸모도 없어. 이런 상황은 내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엄마를 돕는 게 당연하지. 이제 돈을 갚는 게 아닌가. 완전 놀랐어. 시어머니가 경찰이 와도 위협적인 말을 할 거라고. 경찰은 아무도 어머니를 집에 데려가지 않으면 순찰차에 태워 시어머니 집으로 데려가거나 식사와 돌진죄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데려가라 체포든 모든 책임을 지게 해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셨다.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을 하느냐. 믿을 수 없어서 그냥 갚아라. 운이 나쁘다. 가족이 체포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며 제가 식당을 떠나고 나머지 경찰을 떠나려고 할 때 미친 소리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마야에게 한 말과 행동이 끔찍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경찰이랑 식당 직원들 남편이 어떻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밥값 주고 이혼 배상하라고 뒤에서 소리 질렀어요. 남편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말에 대답하고 조용히 지갑을 꺼냈다. 한숨을 쉬고 식당을 나왔다. 익숙한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며 필수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날짜가 바뀌기 직전에 떠날 준비를 하다 남편이 드디어 돌아왔다. 엄마가 체포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잘못했는데 식당에서 보상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돈이 거의 없어서 형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무슨 얘기로 장황하게 떠들었는지 너무 피곤해요. 내가 지친 표정으로 떠난 뒤에 일어난 일이야. 아마도 내가 반응이 없어서 짜증났을지도 모르지. 그 사람은 술랭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어. 야, 이 가방은 뭐야? 나 우리 이혼하려고 집을 나갈 준비 중이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그녀를 변호하면 우리는 이혼할 텐데 내 말을 못 들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당신 남편은 논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더니 눈을 치켜뜨고 오늘 무슨 일인지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느냐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증거를 보고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어도 여전히 나보다 체포될 뻔한 엄마를 선택하는 게 이상해. 그런 사람과 이혼하고 싶다. 남편이 계속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집을 나갈 준비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이혼 준비도 하고 바로 이혼 소송을 하러 갔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남편에게 건네줬더니 남편은 이혼하기 싫다고 크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서명하고 바로 서류를 제출해 드디어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낯선 사람 나중에 남편이 집을 나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집안일 대부분을 나에게 의지해서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이 애미 됐어요. 더러운 집이 싫다고 취소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아파트 전세도 장남과 셋째 아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그날 남편이 형들에게 전화해 보상금을 달라고 했더니 각자 아내와 크게 싸웠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갚고 싶지 않았지만 형들은 상의도 없이 저축한 돈으로 어머니를 도왔고 불합리한 아내 때문에 체포될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고 둘의 사랑은 식어버렸다.
저를 얕잡아보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둘 다 결국 집안일 하기 싫다며 친가로 돌아갔고 어린애 같은 세 형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형제들이 아내에게 버림받았다고 이웃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배은망덕한지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남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잘난 체한다. 이혼한 게 옳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웃들과 사이가 괜찮았고 그런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웃들은 시어머니의 성격이 더러운 걸 알기에 조용히 거리를 두며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아들 교육에 실패한 어머니로 알려졌고 남편들은 분노한 시어머니와 남편들에게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어머니를 지켜주는 모성의 아들로 동네에 알려지게 됐다.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다 바꿔서 결국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남편들은 우리를 찾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덕분에 계속 투덜대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물론 시어머니 옷을 벗은 것도 큰 부분이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했고 사실 저는 큰아들과 셋째 아들 전처들과 HD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혼 과정. 이제 주말에는 자주 외식하고 쇼핑을 즐기며 멋진 친구들을 갖게 되었고 전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다 그분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인연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요.